안녕하세요. 통상TV 구독자 여러분, 통상 이슈다의 진행자 조진혁입니다. 어느덧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계절은 이렇게 서서히 가을로 접어들고 있지만 글로벌 통상 현장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목해야 할 주요 통상 이슈들 알차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배터리 공급 과잉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올해는 배터리 공급이 수요의 3배를 훌쩍 넘길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8월 21일 일본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공급량은 3,930기가와트시로 추산됩니다. 반면 실제 수요는 1,161기가와트시에 불과해 공급이 무려 3.4배나 많은 상황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불균형이 왜 생겨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CATL과 BYD 같은 대형 배터리 기업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초대형 공장 건설에 속도를 냈고 정부 보조금과 각종 정책 지원까지 받으면서 글로벌 생산 능력이 단기간에 급격히 불어난 거죠. 반대로 전기차 수요는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소위 전기차 캐즘, 즉 수요 정체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시장조사기관 S&E 리서치에 따르면 2021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무려 109%나 늘어났지만 지난해 증가율은 35%에 그쳤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초반에 폭발적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급격히 둔화하고 있는 거죠. 결국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다 보니 배터리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022년만 해도 배터리 가격은 킬로와트 시당 153달러에 달했지만 2023년에는 149달러로 내려왔고 지난해에는 111달러까지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2026년에는 8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게 골드만삭스의 전망인데요. 가격이 2022년을 생각해보면 반토막이 나는 셈이죠.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면 배터리 기업들의 수익성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스웨덴 배터리 기업 노스볼트는 폭스바겐이 투자자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결국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배터리 기업조차 지금의 상황을 버티지 못한 거죠.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가격이 낮아져도 버틸 체력과 내수 수요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S&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약 87%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1, 2위 기업인 CATL과 BYD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55%가 넘습니다. 반면 한때 시장을 주도했던 한국과 일본 기업들은 힘이 빠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은 3위, 일본의 파나소닉은 6위에 머물렀고 점유율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내년 배터리 공급은 수요의 3배에 달하고 2030년에도 여전히 2.4배 수준일 거라고 합니다. 이런 수급 불균형이 장기화하는 배경을 보면 중국 기업들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고 유럽 완성차 업체들까지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CATL이 유럽 투자를 확대하고 BYD는 저가 배터리 생산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거죠. 만약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문가들은 배터리 산업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완전히 넘어갈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면 수년 뒤 전기차 시장이 수요를 다시 회복할 때는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핵심 부품을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 앞으로의 관건은 기업들이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버티고 또 어떤 미래 전략을 준비하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업계가 이번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기업 쿠팡에도 투자했던 기업이죠. 그런데 소프트뱅크가 최근 미국의 종합 반도체 기업 인텔에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8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 투자를 두고 업계에서는 서로의 니즈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월 19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소프트뱅크가 인텔과 20억 달러 규모의 주식 매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투자로 소프트뱅크는 인텔의 지분율이 약 2%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인텔의 6대 주주가 될 전망입니다. 소프트뱅크가 인텔에 투자한 이유는 뭘까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에서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소프트뱅크는 이미 반도체 설계 분야의 핵심 기업인 ARM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텔 지분까지 확보하면서 설계에서 제조까지 이어지는 반도체 밸류체인에 더 깊숙이 발을 들인 셈입니다. 손정희 회장 역시 이번 투자에 대해 반도체는 모든 산업의 기반이라며 미국 내 선진적인 반도체 제조와 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입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이번 투자가 올해 1월 손정희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발표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연장선 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소프트뱅크가 오픈 AI, 오라클 등과 손잡고 4년간 총 5천억 달러, 우리 돈 약 700조 원을 투입해 미국의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인데요.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지만 이번 인텔 투자를 통해서 소프트뱅크는 AI 인프라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에서도 트럼프 정부와 발을 맞추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텔 입장에서도 소프트뱅크의 이번 투자는 의미가 큰데요. AI 반도체 분야에서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소프트뱅크라는 거대 투자자의 신뢰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인텔의 상황을 살펴보면 인텔은 한때 반도체의 제왕이라 불렸지만 최근엔 쉽지 않은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에서는 TSMC에, 반도체 설계에서는 엔비디아에 밀리며 입지가 약해졌고 실적 부진 끝에 작년 말에는 CEO였던 팻 겔싱어까지 교체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등을 노리고 있는데요. 올해 새로 취임한 리프탄 CEO는 구조 조정과 사업 효율화 같은 과감한 개혁을 통해 회사를 정상 궤도로 올리려 하고 있고 최근에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인텔의 미래 전략과 제조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도 인텔에 투자해서 지분 약 10%를 확보하기로 했죠. 일본 언론들은 손정희 회장과 리프탄 CEO가 원래부터 가까운 사이였다는 분석까지 내놨습니다. 실제로 소프트뱅크에 따르면 탄 CEO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소프트뱅크 그룹의 사회이사로 활동한 적이 있죠. 결국 인텔은 소프트뱅크의 투자로 다시 힘을 얻게 됐고 소프트뱅크는 이번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입지를 넓히는 동시에 반도체 밸류체인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니즈가 맞아떨어진 이번 투자가 향후 AI와 반도체 시장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되는데요. 두 기업의 다음 행보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세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인도와 중국이 다시 가까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나라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경 분쟁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교류를 중단한 바 있는데요. 이들을 다시 묶어준 건 다름 아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월 19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인도를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무려 3년 만의 만남인데요.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앞으로 관계 개선에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모디 총리도 회담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동안 양국은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디 총리의 말처럼 인도와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2020년 6월 히말라야 라다크 지역의 국경지대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해 인도 군인 20명, 중국 군인 4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죠. 이 사건을 계기로 양국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됐고 국경 무역과 직항 항공편 운항이 전면 중단되면서 양국 간 교류와 경제 협력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교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2020년 이후 끊겼던 직항 여객기 노선을 복원하기로 하고 비자 발급 절차도 완화해서 관광객과 기업인이 이전보다 더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로이터 통신은 5년 만에 국경 무역이 재개된다면 양국 관계 개선의 맥락에서 상징적 의미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와 중국이 다시 가까워지려는 이유는 뭘까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 배경에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30%, 인도산 제품에는 무려 50%의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결국 두 나라는 트럼프의 관세 압박을 계기로 다시 손을 잡게 됐습니다. 미국에 홀로 맞서기보다는 서로 손을 잡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셈이죠. 인도의 외교 행보는 중국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도 관계를 더욱 밀착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에너지입니다.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를 대거 수입하고 있고 모디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푸틴은 친구라고 부르며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당연히 미국의 반발을 불러왔는데요. 미국이 인도산 제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기존 30%에서 50%까지 인상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조치로 양국 관계는 더 멀어지게 됐죠. 하지만 미국 안팎에서는 미국이 더 이상 인도와 멀어지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인도라는 전략적 파트너를 잃는 것은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며 워싱턴이 인도와의 균열을 서둘러 봉합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토니 에벗 전 호주 총리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가 오히려 쿼드 동맹을 흔들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인도가 중국과 러시아에 더 가까워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죠. 참고로 쿼드 동맹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0년 일본, 인도, 호주와 함께 출범시킨 안보 협의체를 말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오히려 동맹 내부의 균열을 불러오고 있다는 뜻이죠. 앞으로 인도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미국과의 동맹을 복원할까요? 아니면 중국과의 협력을 더 강화할까요? 앞으로 글로벌 질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핫한 글로벌 통상 이슈들을 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통상 이슈다의 조진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